This is Radio Free Asia. The following program is in Korean.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어 방송은 단파와 중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들에 관한 뉴스와 정보 그리고 논평과 기획보도 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2일 한국어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진행의 정영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시간으로 31일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2018년은 역사적 성취의 해라는 동영상을 올려 개인적 성취를 열거한 뒤 북한을 봐라, 우리는 잘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은 발사되지 않고 있다.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싸우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세 차례 강조한 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내년도 즐기자. 내후년도 즐기자. 그리고 4년 더 있다.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다울 것이라며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북관계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1일 관영 신화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고 전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민망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완전 비핵화 결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재선도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구망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전례 없이 양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결심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AP와 AFP, 로이터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를 밝힌 데 주목했습니다. AP는 북한 지도자가 트럼프와 더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큰 판이 걸린 핵 정상회담을 2019년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김정은은 북한이 경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워싱턴이 제재를 계속한다면 접근법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는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결심이 변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한다면 새로운 길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이날 신년사를 요약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 모색 발언은 과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인지에 관해 커지는 회의론을 부채질할 것 같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케이 신문과日本 방송을 통해 공개된 신춘대담 녹취록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하나의 큰 변화였다면서 북한의 김 위원장과 마주보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은 일본과 1965년 국교 정상화로 경제 지원을 받아 고도 경제 성장을 했다면서 북한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이라는 꿈을 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모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 녹화 방송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것은 당과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생산과 시험의 중단과 관련해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미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북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떠안고 갈 의사가 없다며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협상하면 서로 유익한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상응하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화답하면 두 나라 관계는 훌륭하고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일방적인 강요를 지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원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세와의 합동 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서면 입장 발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는 새해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최초로 전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가 1일 발표한 북한 신년사 평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과거 북한은 1995년과 2009년부터 2011년에 발표된 김정일 위원장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과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미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발표 형식에 대해서는 파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한 소파에 앉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기 위해 등장하는 형식도 파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모경재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첫 정치 행사인 신년사 시청도 이제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일 새해가 되어도 우리 내부 분위기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예년과 같이 새해 첫 행사로 김부자 동상과 현지 게시판에 꽃을 증정하고 조직별로 신년사를 시청하는 행사가 되풀이 되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초기에는 신년사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젊은 지도자의 새로운 면을 찾아보려고 했었다면서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다들 기대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하지만 김정은 집권 7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고 존엄의 신년사는 무의미한 정치 행사로 추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오늘의 신년사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적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하자는 것으로서 새로울 것이 없는 연설문이었다며 다만 올해 당의 정책을 반영한 가장 중요한 신년사를 전례 없이 앉아서 읽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1일 새해 첫 아침에 각 단위별 훈화 중종식을 마치고 집체적으로 9시부터 신년사를 시청했다면서 하지만 인민반별로 모인 주민들은 대부분 신년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잡담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로 김정은 집권 8년차가 되지만 신년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거의 사라져버려 형식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면서 해마다 설날이면 인민생활 향상과 인민의 행복을 주문하지만 그것은 곧 강제 동원과 사회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불만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수십 년간 신년사와 공동사설이 발표되었지만 인민 생활은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다면서 수많은 외화벌이 업체가 등장하고 중국과의 합작 공장이 들어섰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장마당에 우전해야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새해에도 주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쏠려 있다면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세워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발전을 욕설했지만 주민들은 자립적 국가계획 경제의 성공을 애초부터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김지훈입니다. 북한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초용을 두고 인민군 간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당 중앙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관련 한 소식통은 30일 지난 11월 평양 고사포병 사령부 정치위원이 당에 대한 태도 불량죄에다 사생활 문란 혐의까지 더해져 미림 비행장에서 총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평양 고사포 사령부 정치위원에 대한 총살행은 무력성 산하 장령들을 대상으로 새학년도 전투정치훈련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이오 문화회관에 모아놓고 정치위원이 제명을 알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체포한 다음 회의에 참석한 군 장령들을 버스에 태워 미림 비행장으로 이동해 수백 명의 장령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행이 집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정치위원이 추가 제명에는 개최 처신이 제기되었는데 첩을 2명이나 두고 부하방탕하게 생활하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군대 내에서 당을 대표하는 정치위원이라는 직위로 볼 때 당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 처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평양 고사포병 사령부 정치위원에 대한 공개 처형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서는 간부들이 부패 타락 행위는 자본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며 사회주의 제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나 같다고 교양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누구도 당의 정책 집행에 태공하고 사회주의를 좀먹는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없다는 것을 군 간부들에게 분명하게 각인하는 효과를 노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군 관련 소식통은 같은 날 군 간부들 속에서는 이번 정치위원 처형 사건을 두고 제2경중을 따져볼 때 꼭 총살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며 동정론을 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당 중앙이 공포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간부들끼리 내부적으로는
수군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간부들이 이 같은 반응은 예전 같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뜻밖의 반응이라면서 최고 지도자의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과 숙청이 도를 넘다 보니 이때까지 숨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던 간부들도 이제 더는 참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명철입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의 심층 뉴스 프로그램 뉴스 인덱스 시간입니다. 뉴스 인덱스는 북한 내부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깊이 또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인덱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과거 제1동포 10명 중 8명이 가입할 만큼 탄탄한 조직을 자랑했던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은 오늘날 비현실적 사상과 조직 운영,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조총련의 회의를 느낀 대부분 제1동포가 조직을 떠나면서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조총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신년 특별 기획 조총련 대회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조총련 그들만의 세상 편입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오사카시 이쿠노구에 위치한 코리아타운. 흥겨운 한류 음악이 흘러나오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양옆에는 한글과 일본어 간판을 단 상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상점에서 파는 물건은 생필품부터 김치, 건어물, 라면 등 한국 식품, 그리고 한류를 대표하는 각종 연예인 상품과 화장품까지 다양합니다. 상점마다 물건 앞에 한글로 써놓은 안내문이 눈길을 사로잡고 일본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상인들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곳 코리아타운에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와 제1동포 2, 3세도 있지만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 소속 동포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전체 구성원 중 약 20%를 차지하는 조총련계는 김치 장사나 음식 판매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자신이 조총련계라는 사실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식당에서 일하는 이미연 씨는 조총련계 제1동포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교류도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본인 스스로 조총련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안에, 코리아타운 안에 조총련 소속의 기사들도 있어요? 그쵸, 있죠. 있는데 말을 안 하죠. 그리고 그쵸, 불편하니까는 안 하죠. 안 할 거예요. 조총련계 상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조총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의 손님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조선대학교 조총련 최고학부의 교원을 지낸 코리아 국제연구소의 박두진 교수는 지금도 조총련의 규모는 계속 축소하고 있으며 일본 사회에서 스스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일본 사회가 분위기를 다 영향받거든. 한국 교포들도 일본 사람하고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한국 가게는 저게 조총련하고 아주 친하구나. 이래 되면 손님 하나라도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총련에 대한 그 일본 국민들의 민심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죠. 오사카에서 매년 조총련과 한국계 민단 사이에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원코리아 페스티벌의 정갑수 대표도 도쿄는 물론 오사카에서도 조총련의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진단합니다.
1960년대 오사카시 이쿠노구에만 약 4만 명의 제일동포가 살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조총련계였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부분 조총련에서 탈퇴했는데 일본인 납치 문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나치 문제, 일본 사람 납치했다는 북한이 그것을 김정일이가 인정했잖아요. 사과했잖아요. 그때부터 조총련계 사람들이 많이 쇼크를 가지고 실망해서 많이 나갔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판세고 울었다고요. 해방 직후 일본에는 약 60만 명의 제일동포가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너 일본에 정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동포들은 생활 기반이 약해 가난했고 일본 사회 차별도 심해 같은 조선인들끼리 협력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일동포 사회에는 식민지 과정을 거치면서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상당한 힘을 가지던 시기였는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한다는 역사관이 팽배해 공산주의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총련계였고 자신도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에 다녔던 일본 데일리 NK의 고용기 기자는 당시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경제적 동기로 일본에 건너간 제일동포들이 일본 사회 차별과 멸시에 맞서 민족주의를 내세운 조직을 만들었고 당시 사회주의가 매우 발전했던 시대적 배경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조총련에 속한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조총련. 예. 그러나 저의 아버지의 그 세대는 순한 사회주의자. 예.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았어요. 옛날 세대는. 근데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었지. 희망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총련이 일반적인 사회주의에서 김씨왕조 국가로 변질하면서 많은 사람이 조직을 떠나게 됐다고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로 지도 대표는 지적합니다. 조총련 조직은 동포의 복지, 권리를 수호하는 목적, 이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지도 얻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역시 좀 조선노동당의 일본 지부라는 성격. 그러니까 55년도에 조총련이 출발했습니다. 그 후는 조총련 조직 자체가 북강 노동당, 북강 김일성 정권에 종속하는 성격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거 누르면 됩니까? 맞아요. 여기.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조총련 본부 건물. 3층짜리 빌딩의 출입문 옆에는 오사카 조선회관이라고 쓰인 간판이 붙어 있고 건물 앞 게시판에는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걸려 있습니다. 애초 오사카 조총련 본부는 신 오사카역 인근에 큰 건물을 소유했지만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매각돼 지금의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출입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네, 조선말 괜찮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예. 혹시 여기 관계자분하고 잠깐 대화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조금 기다리시오. 예. 잠시 후 문을 열고 기자를 맞은 조총련 관계자는 미국에서 동포가 찾아왔는데 반갑게 맞이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정도는 괜찮다며 오늘날 조총련의 현주소를 살짝 내비쳤습니다. 전인 일꾼이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동포들을 대표하는 권리 옹호 단체인데 소속하는 명원들 속에 조선 끝쪽은 한 20%쯤밖에 안 돼. 다만 우리는 민족의 말도 지키고 문화도 지키고 그런 민족적인 그 커뮤니티를 계속 지켜나가자.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들려 있어요. 이 관계자는 오사카 코리아타운을 구성하는 20%의 조총련계 동포가 식당 운영, 김치 판매 등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북한과 무역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접촉한 또 다른 조총련 관계자는 조총련계의 2세, 3세 동포들이 일본의 경제 성장과 함께 1세대보다 부유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에 민족적 차별이 남아있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취업은 어렵고 요식업, 토목건설업, 폐품회수업 등 서비스업 중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조총련 조직 자체가 크게 약화하면서 재정난도 심각해졌고 조총련을 지키는 간부들과 직원, 조선학교 교원 등의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중앙 간부도 제대로 월급을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그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해야 하고 뭣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거기에 일꾼으로 갔다 하더라도 꼭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재정난도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꾼으로 일해봤자 근무해봤자 먹고 살기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났죠. 조총련과 북한 노동당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의 고미요지 논설위원은 조총련 조직이 약화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조총련의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북한도 크게 주시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조총련의 위치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전공한 사업가가 많이 조총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금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좀 경제력이 떨어져서 조총련 영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북한도 조총련을 유시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15년에서 20년 전에는 조총련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하면 간부들이 마중을 나오고 준비된 승용차로 평양 중심가까지 이동했지만 요즘은 보통 손님처럼 버스를 타고 갈 정도라는 겁니다. 박두진 교수도 일본 조총련과 북한 측이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련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거든. 조총련 사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를 자꾸 하지. 그리고 조총련은 요즘 또 돈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총련에 대해서는 깔보고 있는 점이 있거든. 그래서 이쪽에도 기분 나쁘거든. 실제로 한 조총련 관계자도 자유아시아 방송에 오늘날 조총련은 해외 교포단체의 하나로서 대북 지원 규모가 보잘것없고 국제적인 경기 침체와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무역길도 막혀 겨우 친척들에게 용돈을 보내주는 정도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1960, 70년대 전성기에 비하면 조직의 규모가 크게 약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 조총련 관계자는 인정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만난 조총련 관계자, 조총련계 제1동포 전문가들은 오늘날 조총련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초라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많은 사람이 조총련 조직과 사상의 회의를 느끼고 등을 돌렸지만 여전히 조총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조총련이 그들만의 마을을 형성했다고 묘사합니다. 아직도 조총련 조직과 사상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 지금 조총련을 떠나면 자신의 인생을 모두 잃어버린 것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겨우 조총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생활 빼면 자기 인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라도 아주 튼튼한 신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20% 정도 있거든. 또 친구들도 없잖아요. 인간관계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장사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마을 속에 그 인간관계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거죠. 조총련계에 속한 일반 제1동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선을 전환하고 북한의 정책을 추정하면서 본인들도 점점 고립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번 취재 과정에서 조총련 관계자나 조총련계 제1동포를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일본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속에 자신을 숨기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간부들도 잘 알고 있지만은 일본에서 살다 보면은 역시 중국이 필요하고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은 많이 발전했어요. 조총련계 사람들을 많이 조직화했는데 지금 그런 자신감 없으니까 자기들이 길이 지키는 게 지금은 여유가 지키는 게 북한 노동당, 조선 노동당에 추종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고수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두 번째 이유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죠. 거기서 나름대로 수입을 얻고 먹고 사는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조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아시아 방송이 접촉한 조총련 관계자도 일본 내에서 북한과 조총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중심가에 위치한 조총련 중앙본부는 진입로와 주변 도로까지 봉쇄하고 일본 공안들의 경비도 삼엄해 고립된 조총련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총련계 3세, 4세대가 조직에서 겪는 괴리감과 갈등도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조총련 관계자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이 반세기 동안 조국에 뿌리를 두고 차별에 맞서며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에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조총련 관계자의 말에서 외로운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조총련은 계속 약화하고 있다. 조총련의 미래는 없다란 많은 사람의 일관된 진단이 조총련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지만 조총련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걸어온 길을 부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노정민입니다. 언론인이자 학자로서 북한 문제, 특히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문성희 박사와 함께 짚어보는 북한 경제 어제와 오늘 시간입니다. 조선신보 평양특파원을 역임한 문성희 박사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시사주간지 슈칸 키뇨비 주간 금요일 기자로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2017년 도쿄대에서 북한 경제 분야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의 현황과 그 가능성을 짚어보고 개선돼야 할 점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내부의 시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움직임에 대해 살펴봅니다. 대담의 박정훈 기자입니다. 문성희 박사님,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나 가격차가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국정 가격에 관해서는 쌀 예를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조사를 하던 시기가 쌀 국정 가격은 그 북한 돈으로 49원, 2008년에는 49원이었고 2010년에는 24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2008년에 쌀값이 평양에서는 2,200원, 함주라는 시골인데 강경남도 함주라는 데서는 2,500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24원이었던데 1,000원부터 1,500원, 함주도 그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2010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이걸 보니까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9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 이때 공급제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좀 하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그게 양국 전매제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200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이건 뭐냐 하면 국가가 식량 전매권을 장악하고 구역마다 식량을 도매하는 산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곡물을 국정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식으로 그 쌀을 다 결국은 국가가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도 이 당시부터 쌀값은 많이 오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어째서냐 하면 결국은 그 시장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에 다 그 물건이 다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가격이 올라갔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양국 전매제 말씀하셨는데 네. 정부가 주도하는 쌀 공급, 식량 공급 통로를 제외하고 시장을 통해서 농부들이나 또는 농장에서 쌀을 출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것이 그 농민들에게서는 좀 돈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파는 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아무래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추측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뭔가 시장에 많이 물건이 흐르고 있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도 결국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현상의 또 한 반영이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평양에서는 아직 그 당시 공급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공급이 있을 때는 약간씩이나 그래도 쌀, 간냉이를 포함시킨 곡물 같은 게 배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거의 뭐 이제 공급이라는 게 없어지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뭔가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수요와 공급의 그 균형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시장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런 겁니다. 한편 이처럼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북한에서 신흥자본주의인 돈주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어떻던가요? 저는 솔직히 돈주라는 말은 현재에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돈주라는 말보다 장사꾼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던데요. 그러니까 개인 장사나 뭐 그런 아까도 이야기 드린 그 가방 규모 장사를 하거나, 그리고 또 지방에 가면 휘발유 같은 걸 팔고 있는 아줌마도 계셨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장사꾼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돈주라는 사람들은 듣기는 못했는데 그 사람들을 돈주라고 말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흥자본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네, 실제 어떻던가요? 결국은 장사라 할까? 무슨 식당 가게를 하고 성공을 했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 하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돈주라는 것은 결국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살아가고 결국 그 돈벌이를 많이 하게 된 사람들도 많은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안내원한테는 계속 무슨 식사를 하자 뭐 그럴 때는 그쪽이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주는 게 기본인데, 한 번만 그 안내원이 식사를 다 해받았을 때가 있었던데, 그건 안내원의 여동생이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 장사꾼이라 할까. 혹시나 하면 이게 모든 분들이 말하시는 돈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장사꾼으로 말한다면 은전수 따님이 토끼 요리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야외에서 놀이를 할 때 딸이 만들었다는 토끼 땅을 가져와 줬는데 맛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장사 잘 됩니까? 해서 물어보니까 잘 된다고. 그런 식으로 2011년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해서 다 별의별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북한에서 이런 돈주, 장사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어떻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지, 북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지까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지금 장사꾼들이 결국은 장사꾼들로부터 다 물건을 사거나 뭐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을 없으면 결국은 북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각 지역을 현지 조사하면서 느끼신 점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하나 좀 예를 들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지방에서 평양으로 올라올 때 일부러 의식적으로 열차를 타고 좀 여행을 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역시 평양이라 할까, 평양 사람들 포함한 북한 사람들이 진짜 그 생활을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 그런 모초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 열차 안에서 여러 가지 목격을 한 곳이 있는데, 역시 열차가 자주 멈추는 측면이 있었고, 하나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전철 역에서 계속 머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데, 그 역에서 갑자기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원이라는 역에서 열차가 아마 몇 시간이나 멈추고 있을 때 다 기본적으로 그런 현상에 다 익숙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북한 사람들이 다 개개인마다 다 이제 예를 들면 한전도에서 동이버섯을 평양으로 팔아온 그런 젊은 사람들도 있었던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평양에 가기까지 동이버섯이 안 되게 썩어버리는 거,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파는 게 좋다 해서 거기서 팔거나 공원역에서 팔거나 뭐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약간 작은 애들이, 저 학교 정도 애들이 세수를 하는 물 같은 것을 팔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장사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로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시장화가 촉진돼 있다 할까? 술도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술 같은 것도 다 시장 가격으로 팔고 있고, 그쪽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결국은 시장화가 촉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송이버섯 장사꾼 같은 게 나는 안내원 동네에서 송이버섯 샀는데, 잘 생각을 하면 일본에서는 싸다고 생각했지만 일본 N으로 생각하면 싼데 북한 사람들로 치면 좀 비싼 값으로 송이버섯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역시 장사를 하고 있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경북도에서 평양으로 가다가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열차가 멈췄고 가는 도중에 송이가 잘 시드니까 상하니까 평양으로 가서 팔 바에야 여기서 그냥 팔자 하고 그냥 그 청년들이 송이버섯을 꺼내서 열차역에서 팔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 당시 2,000원이었거든요. 송이 하나에? 송이버섯 송이 하나에. 2,000원이라면 북한 사람들 한 달 노임이잖아요.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게 송이 하나가 이 값이라는 걸 보통 같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수요가 있으니까 그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 외에 다른 거 파는 것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나머지는 도시락 같은 걸 팔거나, 소주 같은 거 팔거나, 그리고 또 과일 같은 것도 팔고 있었고, 배나 그런 거 있죠. 작은 사과 같은 거? 그런 거 팔고 있었고, 나는 사진 안 했는데 생선이나 그런 것도 팔고 있었고, 별의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차가 역에서 한 몇 시간 정도 머물렀습니까? 그때 기억으로 됐죠. 여기서 고건역에서 머문 것은 한 5시간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머무는 동안에 또 다른 열차들도 와서 또 머물고 그러니까 역사 주변이 이제 시장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무는 거 알면서 현지 거기 고원에 사는 사람들도 팔고 무슨 물건을 팔어 오고, 그것이 하나 시장이 생기는 것도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결국 열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자기 갖고 온 상품을 팔거나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송이를 파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고,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시장이 생겼다 할까? 그런 감각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네. 북한 전역에서 지방을 포함해서 시장화 현상이 두루 목격됐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문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RF의 심층 뉴스 프로그램 뉴스 인덱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제작의 심층 뉴스팀 진행의 양윤정입니다. 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만수무강연구소 연구원이었던 김주원 씨의 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고위 특권층의 숨겨진 생활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김일성이 기독교를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손정도 목사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는 사실은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일성의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친 손정도 목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의 회고록 제2권 4장 1절 제목이 손정도 목사입니다.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손정도 목사의 도움으로 1929년 가을에 일제경찰에 의해 길림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1930년에 출옥할 수 있었다며
그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회고록에서 김일성은 당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중국 경찰에 의해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이 수백여 명의 증언자들을 인터뷰하여 김일성 평전을 서술한 유순호 작가의 주장입니다. 남만주 청년총연합, 북한에서는 남만 총총이라고 부르던 조직의 간부였던 리동락의 지시로 당시 17살이었던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을 지지하는 삐라를 뿌리며 다니다가 체포되었다고 김일성을 취급하였던 중국인 경찰 축옥성이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김일성이 자기를 길린 감옥에서 구출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한 손준호 목사는 1882년 7월 26일 평안남도 강서군 등산면 오흥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02년 과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가정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집이 조시성을 가진 목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당시까지만 해도 가정의 전통대로 유교에 침시되어 있었던 3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상투를 올렸던 머리를 자르고 신학문과 소구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조 목사의 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손정도 목사는 집으로 돌아와 집안 대대로 유교를 믿으며 방에 모셔왔던 사당을 부숴버렸습니다. 유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손정도 목사는 평양 주재 미국 감리교의 선교사였던 문여환의 비서 겸 한국어 선생으로 일하면서 숭실중학교에서 신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1905년에 숭실중학교에 입학하여 1908년에 본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김영직은 1911년에 숭실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장가도 가고 강만석이 김일성을 낳은 데 이어 둘째 아들인 김철주를 임신하자 1913년에 중퇴를 하고 생계를 위해 순화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직보다 12살이나 나이가 위인 손정도 목사가 숭실중학교도 6년 선배인 셈입니다. 손정도 목사의 부인인 박신일은 남편의 학비를 마련하고 두 딸인 손진실과 손성실을 양육하기 위해 평양 기독병원에서 일하였습니다. 숭실중학교를 졸업한 손정도 목사는 1909년에는 기독교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인 협성신학당을 졸업하고 평양 남산현교회와 진남포교회를 맡아 목회하였습니다. 남산현교회는 미국 우려 선교사인 W.J. 홀 선교사에 의해 1893년 4월에 평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홀 선교사는 1894년 2월 평양에서 서울배재학당 졸업생인 노병선을 통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교육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광성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초시기에 8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여 1896년에는 30명, 그중 21명이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교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898년에는 473명, 그리고 5년이 지난 1903년에는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예배당을 건설할 정도로 교회가 커졌습니다. 남산현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장로교회의 장조인교회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선교 중심으로 부각되었고 이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남산현교회의 교인 수는 3,0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손정도 목사는 남산현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남산현교회는 1919년 3.1운동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 교회 신홍식 담임 목사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고 박송훈 부목사는 3월 1일 80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고종황제 봉도식과 독립선언식을 갖고 만세 시위를 주의하다가 체포되어 11월 15일 고문도 옥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손영도 목사의 맏딸인 손진실도 남산현교회 신도였던 김세지, 박승일, 오신도, 박현숙 등과 함께 1919년 11월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중국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을 돕다가 1920년 10월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이동하면서 기독교에서는 중국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를 파견해야 했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 파송 목적으로 1910년 5월 중국에 파송되었으며 베이징과 만주의 안동, 길림 등 간도 지방을 담당한 순회 전도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손 목사는 그 당시에 중국 베이징에서 신민의 핵심이었던 안창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에 3년간 상해에서 손정도 목사는 임시 우정원 의장을 맡아 독립군 무기기금 모금운동을 벌였고 박은식과 함께 대한교육회를 조직하였으며 대한특집사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해인 1920년에는 안창호 선생과 함께 흥사당 극동임시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1921년에 길림에서 농림합작사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투쟁기반과 민족 대동단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중국 만주지방에서 선교활동과 독립운동을 벌이기 위해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여 중국인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길림의 한인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손 목사의 인간사랑은 동포들을 신앙으로 위로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로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 김일성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웅변술과 준수한 용모, 진심이 담긴 언행으로 손 목사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 복음 선교의 일부라는 선교관에 따라 이런 곳마다에서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일제는 애국심이 강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손정도 목사를 요시찰 인물로 지목하고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1910년 12월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도 손정도 목사는 105인 사건 공모자로 체포되었습니다. 1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추방되어 전라남도의 유배형을 강요당했고 그 이후 서울에 있는 동동교회 6대 담임목사로 부임되었습니다. 당시 동동교회의 목회 대상자는 주로 배제학당과 이하학당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로서 손정도 목사의 교회 활동이 청년운동과 연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자기의 자서전인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으로부터 인간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고록에 의하면 손정도 목사는 길림에 온 후 일제 경찰들이 제3세력이라고 규정한 혁신파 인물들과 연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새 세대의 청년들과 잘 어울렸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성의를 다하여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이에 대해 손정도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당에 자주 찾아가 풍금도 타고 연회 쓰는 데의 활동도 지도하였다며 손정도 목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건 다 해결해주고 우리의 혁명활동을 충심으로부터 지지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와 북한의 언론 매체들에서 다루는 손정도 목사는 단순히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명직의 친구라는 사실과 그의 도움으로 김일성이 길림 감옥에서 추록되었다는 것만 간단히 언급하지만 역사적인 사실 자료들에는 그의 애국심과 영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민족해방운동에 쌓은 업적은 해방 전에 일제의 토벌을 피해 러시아의 붉은 군대 산하 조선인으로 조직된 국동군 88 제2여단에서 소련 공산당을 위하여 싸웠던 김일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정권은 손정도 목사의 업적과 위대한 초범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을 김일성을 중심으로 끼워 맞춘 거짓 역사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탈북자 김주원 씨가 전하는 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런 말 아세요? 영희 씨,
우리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세계 최고인 것 같던데 영희 씨도 작년에 아시아 여러 나라 마케팅 위에서 다녀오셨죠? 네, 정말 이젠 국제사회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마케팅 전략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남자 직원들 몇 명은 유럽 5개 나라를 돌면서 이 회사가 계획한 마케팅 전략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뭐니 해도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마케팅 전략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마케팅 회의에도 계속 참여하자고요. 마케팅이란 말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많이 팔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데요. 자동차 판매소에서 저분은 자동차 마케팅 전문가야 하고 마케팅을 잘하는 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올해 우리 회사 마케팅 전략 정말 훌륭해 하고 직원들끼리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제 통일되면 남북이 함께 만든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잘 파는 마케팅 전략도 짜보죠. 영희 씨, 우리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세계 최고인 것 같던데 영희 씨도 작년에 아시아 여러 나라 마케팅 위에서 다녀오셨죠? 네, 정말 이젠 국제사회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마케팅 전략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남자 직원들 몇 명은 유럽 5개 나라를 돌면서 이 회사가 계획한 마케팅 전략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뭐니 해도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마케팅 전략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마케팅 회의에도 계속 참여하자고요. 이런 말 아세요? 마케팅 편 이연기입니다. RFA 저희아시아 방송은 새벽, 아침, 그리고 저녁 하루 3차례 방송합니다. 새벽 방송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방송합니다.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는 중파 1188kHz, 단파 5885, 9915, 9985kHz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중파 1188kHz, 단파 5885, 99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단파 7485, 9860, 그리고 9985kHz로 저녁 방송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